1519년 조선 한양궁궐 깊숙한 곳, 한 내권이 떨리는 손으로 나뭇잎 한 장을 왕 앞에 내밀었습니다. 벌레가 갉아먹은 자리에 선명하게 남은 네 글자.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 그 순간 조선에서 가장 뜨거웠던 개혁가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은 처음부터 누군가가 꿀을 발라 벌레에게 먹인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뭇잎 한 장 뒤에 숨겨진 피의 정치극. 지금부터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조광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482년에 태어나 17살에 당대 최고의 학자 김gen필 선생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그 배움이 저를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로 데려갈 줄은요. 연산군의 폭정이 끝나고 반적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새로운 세상을 원했습니다.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을 칼이 필요했고 그 칼로 저를 택하셨습니다. 33세 과거에 급제하고 불과 40개월 만에 종이품 대사원까지 올랐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이런 속도의 승진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정의 늙은 대신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지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왕 앞에 설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전하, 다스림의 근본은 임금의 마음에 있사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교화가 행해질 수 없사옵니다. 3대의 성왕처럼 요순의 시대처럼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경연 석상에서 저는 중종에게 끊임없이 간언했습니다. 임금의 학문은 한간 문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고. 근본을 세우지 않으면 말단의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된다고요. 처음에 중종은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아니, 열공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산군의 악몽을 지운 뒤 유교적 이상 정치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심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신임을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교의 제사를 관장하던 소격서를 폐지했습니다. 성리학의 눈으로 보면 미신이었으니까요. 중종은 처음에 반대하셨습니다. 선왕 때부터 이어져 온 것 아니냐고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소격서 폐지를 망설이시는 것은 아직 성리학의 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으신다는 증거이옵니다. 연산군의 전례까지 들며 밀어붙였고 결국 중종은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승리의 쾌감에 취해 있었습니다만 왕의 눈에 스친 불쾌함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향약을 실시하고 이륜행실과 여시항약언해를 반포하고 혈량과를 설치하여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로 뽑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8명의 새 인재가 혈량과를 통해 관직에 올랐습니다. 제가 키운 사람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정 곳곳에 저희 세력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궁궐 한편에서는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정공신이라는 이름으로 떵떵거리며 살아온 훈구파 개신들이었습니다. 남권, 심정, 홍경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들은 이미 저를 제거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 수를 두었습니다. 반정공신 가운데 자격이 없는 자들의 공신호를 박탈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훈구파의 심장을 정면으로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공신 106명 가운데 76명의 공신호를 삭제하고 토지와 노비까지 환수했습니다.
4분의 3입니다. 그때 저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판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뭇잎 한 장과 꿀 한 사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공신호가 삭제된 그날 밤, 한양의 훈구파 대신들 사이에는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76명의 공신이 하루아침에 벼슬과 땅과 노비를 잃었으니 그들의 분노가 어떠했을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남고는 원래 문장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사장파의 거두로 통했는데 저는 성리학만이 바른 학문이라 여기고 사장을 배척했으니 그에게 저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적이었습니다. 신정은 공신명부에서 이름이 잘려나간 사람이었고 제 탄핵을 직접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경주, 이 사람이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바로 중종의 후궁 희빈홍 씨였습니다. 왕의 침소에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세 사람이 한밤중에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조광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정면 대결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왕의 신임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왕의 마음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조광조를 버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홍경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이 역사상 가장 교활한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궁궐 안뽕나무 잎사귀, 그 넓적한 잎에 꿀을 발라 글자를 쓰는 겁니다. 벌레가 꿀을 먹으면 글자 모양대로 잎이 갉아먹힌 채 남습니다. 그 글자가 바로 밀게이, 주초위왕, 월을 합치면 즉 조광조의 성씨 정씨가 됩니다. 풀어 읽으면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뭇잎에 벌레가 새긴 글자, 하늘이 보낸 경고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500년 전에 이미 가짜뉴스를 그것도 하늘의 뜻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딥페이크보다 더 정교한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홍경주의 딸 희빈흥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왕의 귀에 밤마다 속삭였습니다. 전하, 요즘 온 나라의 인심이 모두 조광조에게로 돌아갔다 하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날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왕이 살아가는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으니 그 파괴력은 어떤 상소문보다 강했을 것입니다. 중종의 마음에 처음으로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사실 그 씨앗이 자랄 토양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왕에게 도학적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왕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연산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아무리 신하라 해도 매일같이 이런 말을 듣는 왕의 심기가 편했을 리 없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경연석상에서 중종이 보이던 표정을 떠올리면 그것이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왕의 겸허함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뭇잎이 등장했습니다. 궁궐 안뽕나무에서 발견된 벌레가 갉아먹은 자리에 선명하게 남은 네 글자. 도라로 찬발했습니다. 내관이 그것을 거두어 왕 앞에 바쳤습니다. 중종은 그 나뭇잎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벌레가 먹은 것이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연이 만든 글자, 하늘이 내린 계시. 만약 그때 중종이 한 발짝만 물러서서 생각했더라면 벌레가 어떻게 한자를 새기는가, 이것이 정말 하늘의 뜻인가 의심할 수 있었더라면. 하지만 이미 희빈의 속삭임으로
귀가 물러진 왕에게 그 나뭇잎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뭇잎은 미끼에 불과했고 진짜 칼은 이미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1519년 음력 11월 15일. 그날 밤 한양에 칼싸움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경연에서 무슨 말씀을 올릴까? 어떤 정책을 더 밀어붙일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불온한 기운이 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왕의 신임이 있으니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날 밤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궁궐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숙직하던 승지 윤자임이 밖이 어수선하여 나가보니 연추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 문은 보통 때 열리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주변에 무장한 군졸들이 빼곡히 도열해 있었고 횃불이 어둠을 찍고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이장건, 판중주부사 김전, 호조판서 고형산, 화천군 심정이 한문 밖에 불려나와 있었습니다. 반정공신과 훈구파의 핵심 인물들이 한밤중에 궁궐에 집결한 것입니다. 곧 병조참치 성운이 임시승지로 임명되어 걸레로 끌어갔다가 조미쪽지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정원과 홍문관에 숙직하던 관원들, 그리고 저의 이름. 모두 의금부의 하옥하라는 왕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책이 아니었습니다. 쿠데타였습니다. 밤의 어둠을 틈타 군사를 동원하여 한꺼번에 사림의 핵심을 쓸어버리는 작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잡혀 들어간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우참찬이자 형조판서 김정, 부지학 김구, 대사성 김식, 도승지 유인숙, 좌부승지 박세희, 우부승지 홍원필, 동부승지 박훈. 조정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살인파 인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의금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마치 그물을 한 번에 조이듯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짜인 그물이었습니다. 의금부의 차가운 돌바닥에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두려움보다 먼저 온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왕이 저를 버린 것인가? 그 많은 경연에서, 그 많은 대화에서 함께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그 왕이 한밤중에 군사를 보내 저를 잡아들인 것인가? 저에게 씌워진 죄명은 이것이었습니다. 풍당을 맺고 요집을 독차지하며 임금을 속이고 국정을 어지럽혔다. 그때 비로소 나뭇잎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 그 글자는 저를 역적으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계시가 아니라 꿀과 벌레로 만든 가짜 증거. 그리고 그 증거 위에 희빈의 속삭임과 훈구파의 상소가 층층이 쌓였습니다. 영의정 정광필이 나서서 저를 살리려 했습니다. 조광조의 죄가 무엇이란 말이오? 학문을 숭상하고 도의를 지킨 것이 죄란 말이오. 좌의정 안당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중종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돌아선 정도가 아니라 홍경주와 남곤, 심정이 무사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자신이 키운 살인파를 지키면 훈구파가 자신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공포. 왕은 자기 보존을 택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성균관 유생 천여 명이 광화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추운 바람 속에서 무릎을 꿇고 조광조와 동료들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울음소리가 궁궐 안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궐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저는 한 가지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왕이 저를 사사하려 했을 때 정관필이 막아서서 유배로 감형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로 떠나는 저희 등 뒤에서 또 다른 명령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능주, 전라도 깊숙한 곳, 지금의 화순 땅이었습니다. 1519년 음력 11월 26일, 저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위리안치, 가시울타리를 두른 집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유배였습니다. 소가집안은 숨이 보일 만큼 추웠습니다.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가시울타리를 흔들며 울었고 그 소리가 마치 광화문 앞에서 울던 유생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방에 앉아 지난 날을 되짚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던 날의 벅찬 감격, 처음 왕 앞에 섰을 때의 떨림, 소격섭을 폐지시키던 날의 당당함, 현량과로 동지들을 조정해드린 날의 기쁨. 그 모든 것이 불과 4년 남짓한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왕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변의 간신들이 왕을 속인 것이라고, 왕이 진실을 알면 자신을 다시 불러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나뭇잎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희빈의 속삭임이 계략이었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라고요. 하지만 한양에서 온 소식은 정반대였습니다. 홍경주, 남권, 심정은 저와 동료들을 당장 죽여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유배만으로는 불안했던 겁니다. 살아있는 한 복권될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요. 씨앗을 남겨두면 다시 싹이 트는 법. 그들은 뿌리째 뽑으려 했습니다. 음력 12월 20일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눈이 강산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은 그 아침, 능주의 가시울타리 안으로 사약을 든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주변 사람의 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중종이 직접 저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유배로 감형해 준 것이 자비가 아니라 잠시 시간을 번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광필의 간언이 왕의 마음을 잠깐 흔들었을 뿐 흰구파의 압박이 계속되자 왕은 결국 최종 선택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약잔을 앞에 놓고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아비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걱정하기를 집안 걱정하듯이 하였다. 밝은 해가 땅을 비추듯 나의 충정을 밝게 비춰주리라. 38해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사약의 독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에도 저는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임금의 신하였으니까요. 눈은 계속 내렸고 저의 몸이 차갑게 식어갈 때 능주에 있던 양팽손이라는 벗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눈물로 얼어붙은 땅을 파서 저의 시신을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한양에서는 김전이 영의정, 남권이 좌의정이 되었습니다. 나뭇잎 한 장으로 시작된 정치 공작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가짜뉴스로 기록되었습니다. 현량관은 폐지되었고 28명의 합격자들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저를 변호한 안당과 김한국 형제까지 파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나뭇잎을 조작한 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죽인 자들의 말로는 어떠했을까요? 남골은 좌의정이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힘저은 이후 또 다른 정쟁에 휘말려 유배되었고 결국 사사당했습니다. 홍경두 역시 권력의 정점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나뭇잎에 꿀을 발라 한 사람을 죽인 자들은 그 꿀의 단맛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칼로 얻은 것은 칼로 빼앗기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중종, 저를 올려 세웠다가 한밤에 쓰러뜨린 그 왕은 어떠했을까요? 중종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버린 신하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사람이었음을, 그 나뭇잎이 하늘의 계시가 아니라 간신들의 계략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저의 뼈가 능주 땅에서 차갑게 잠들어 있은 뒤였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물음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결국 진실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죽은 지 26년 만인 1545년 인종이 즉위하면서 관직이 회복되었습니다. 선조 2년인 1569년에는 영의정으로 추정되었고 이듬해 문정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문정, 학문에 힘쓰고 정도를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610년 광해군 때 마침내 문묘에 배양되었습니다. 공자의 사당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성리학의 정통을 이은 조선의 현인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나뭇잎의 글자는 벌레와 함께 썩어 사라졌습니다. 꿀을 바른 자들의 이름은 역사의 수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뭇잎이 죽이려 했던 사람의 이름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가짜 증거를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고 밤의 어둠을 틈타 정적을 제거합니다. 그 방법이 나뭇잎이든 딥페이크든 가짜뉴스든 본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꿀로 쓴 글자는 벌레가 먹고 사라지지만 진심으로 새긴 이름은 세월이 갈수록 선명해진다는 것을요. 아직도 그때의 능주 하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강산을 덮던 그 겨울 38배 젊은 선비는 사약을 들면서도 마지막까지 임금의 충신이고자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500년을 건너 지금 여러분 앞에 닿았습니다. 나뭇잎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꾸던 세상, 도덕이 정치를 이끄는 세상,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세상에 대한 바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일지도 모릅니다.